9, 8, 7, 6, 5, 4, 3, 2, 1. 꺼졌는데. 안녕하세요, 김용준 원장입니다. 오늘 덴탈빈과 사이버메드가 함께하는 세 번째 웨비나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코어원 임플란트 시스템을 이용한 한계 극복 증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파트에서 조용석 그리고 김세용 원장님께서 코어원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수술적인 파트 그리고 보철적인 파트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셨고, 이후에 전인성 원장님께서 범용성으로의 그런 확장 가능성에 대한 코어원 임플란트의 그런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코어원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좀 다양한 한계 극복 증례를 두 파트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상악의 골 결손부 그리고 상악동 수술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 코어원 임플란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극복을 했는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동영상을 보기 전에 관전 포인트로 기억을 해야 될 것 몇 가지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레스탈 어프로치는 다양한 기구들, 최근에 조용석 원장님께서 개발하신 코어 원 사이누스 키트 같은 경우 같이 다양한 그런 수술 기구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합병증의 반응성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라테랄 어프로치는 일반적인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좀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악동 수술, 특히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컴플리케이션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수술 중에 만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만날 수 있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퍼포레이션과 간혹 가다가 특히 잔존골의 양이 부족하고 리치의 위드스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 우리가 흔치는 않지만 간혹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레지듀얼 알베올라 리치가 프랙처 되는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퍼포레이션인데요. 크레스탈 어프로치 중에도 퍼포레이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라테랄 어프로치 중에 퍼포레이션 되는 경우들이 더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부위에서 그리고 다양한 시기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언제 주로 퍼포레이션이 되냐? 다양한 술중 과정 중에서 프로시저에서 퍼포레이션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을 이용해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할 때도 프랙처 될 수가 있겠고요. 라테랄 윈도우를 띄어낼 때도 그럴 수가 있겠고, 또한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는 과정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겠는데요. 제 경험상으로 비춰봤을 때는 대부분 라테랄 윈도우를 제거를 하고 멤브레인을 디태치하고 엘리베이션을 시킬 때 가장 많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두께를 예측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CT상으로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CT상에서 계측되는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두께보다 환자의 실제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두께는 더 얇습니다. 왜냐하면 CT상에서는 뮤코스 레이어까지 같이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두께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 특히 사이누스 플로우에 어떤 이레귤라리티가 있거나 septum이 있거나 이러면 잘 찢어질 수가 있겠죠. 잘 찢어지는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측하듯이 멤브레인이 얇은 환자들, 그래서 라테랄 윈도우를 띄어내고 나서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칼라를 통해서 이 멤브레인의 두께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핑키시한 화이트 칼라를 보이게 된다면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좀 두꺼운 1mm 이상 되는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시한 블루 칼라를 보이거나 블루이시한 그레이 칼라를 보이게 되면 내부의 사이누스의 검은 음영이 비쳐 보인다는 뜻으로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굉장히 얇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심한 치주 결근의 결손, 심한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골재생이 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알베올라본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엔 상방에 있는 오랄 뮤코자와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어디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개를 하고 박리하는 순간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너스 플로우의 이레귤라리티가 심한 경우,
그리고 라테랄 윈도우가 너무 두꺼운 경우가 있습니다. 라테랄 월 자체가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기구 조작을 하면서 기구가 라테랄 월에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기구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멤브레인이 찢어질 수도 있겠죠. 또한 기존에 있었던 사이누스에 펠로스 패솔로지가 있는 환자들, 뮤코실이 있거나, 뮤코스 리텐션 시스트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리전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잘 찢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이 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대부분 비슷한데요. 일단은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퍼포레이션은 대략 그 사이즈를 가지고 스몰 퍼포레이션이야 라지 퍼포레이션으로 나누게 됩니다. 대략 5mm 정도를 내외로 해서 5mm보다 작으면 스몰 퍼포레이션, 5mm보다 크면 라지 퍼포레이션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퍼포레이션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공의 사이즈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천공의 로케이션입니다. 어느 부위가 천공이 됐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리페어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라테랄 윈도우에 가깝게, 특히 슈페리어 마진 쪽으로 찢어진 경우에는 굉장히 처치하기가 쉽습니다. 술자의 시야도 좋고 어떤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막고자 할 때 멤브레인의 적용도 굉장히 쉽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위가 안테리어 쪽에 찢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는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술자의 시야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포스테리어 쪽으로는 좋은 시야와 기구의 접근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앞쪽으로는 버컬칙 그리고 마우스 코너들로 인해서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구 조작도 마우스 코너에서 계속 걸리기 때문에 후방에서 앞쪽으로 기구 조작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 부위가 찢어졌을 때, 안테리어 쪽이 찢어졌을 때 처치하기 어렵게 되겠죠. 따라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할 때는 사이누스의 안테리어의 보더에 가깝게 형성을 하는 것이 그 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퍼포레이션을 처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스몰 퍼포레이션, 즉 천공의 사이즈가 5mm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무시해도 됩니다. 너무 작은 경우,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혹시 그래프트 과정 중에서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천공을 통해서 사이누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대부분 리페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천공의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거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스스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리고 실링이 스스로 된다면 우리가 굳이 리페어를 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거상을 하게 되면 사이누스 멤브레인들끼리 스스로 폴딩이 되면서 그 셀프 폴딩 이펙트로 인해서 천공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기를 통해서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헤비 그래프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고리식재의 안정성을 어떻게 좀 안정성을 확보해 줄 목적으로 이런 티슈 어드헤시브, 피브린 글루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피브린 글루, 그린 플라스트나 티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지만, 이게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은 냉동 보관을 해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번거로워서 잘 쓰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로컬에서는 좀 쓰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이게 그냥 개봉하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제품들도 있으니까 고려를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천공 부위를 다이렉트로 막아주고자 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고리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고리식재 자체의 어떤 그런 안정성, 좀 뭉쳐지는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얘를 고리식재 위에다 이 피브린 글루를 불러주게 되면 고리식재 자체가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입자가 사이누스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비슷한 원리로 이런 PRP를 만들어서 스티키본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PRF 같은 거를 만들어서 멤브레인 대용으로 퍼포레이션 된 부위를 실링을 해줄 수도 있겠죠. 라테랄 윈도우를 띄어내고 난 다음에 그 천공의 사이즈가 5mm가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퍼포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띄어냈던 라테랄 윈도우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막아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튜베로시티에서 코티코 캔설러스 블럭을 좀 띄어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부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 블럭본, 알로제닉 블럭본을 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알로제닉 블럭본 가격도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이거 고정해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서 이거는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 흡수성의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리페어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우리가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퍼포레이션을 리페어할 때 쓰는 콜라겐 멤브레인은 우리가 GBR을 할 때 쓰는 멤브레인과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GBR 할 때는 이렇게 아래 사진에 나오신 것처럼 적합도가 좋은 게 좋겠죠. 고리식재를 충분히 감싸면서 잔존 골벽에 적합도가 좋은 게 좋은데,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퍼포레이션 했을 때 리페어하기 위해서는 적합도가 좋은 소프트한 콜라겐 멤브레인보다는 약간의 리지디티가 있는 리지드한 머테리얼이 좋습니다. 상방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퍼포레이션 부위를 실링을 하면서 하방에 고리식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멤브레인이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지드한 멤브레인이 좋습니다. 또한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실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링이 되기 전에 천공된 부위에 대한 아이솔레이션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면 천공 부위를 100%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즉 천공된 부위의 모든 마진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에 퍼포레이션 된 부위를 고립시켜주는 것을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테럴 윈도우의 확장을 통해서 천공되지 않은 사이너스 멤브레인으로부터 디태치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스몰 퍼포레이션들에 대해서는 다들 잘 처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몰 퍼포레이션은 대부분의 경우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콜라겐 멤브레인 사이즈보다 스몰 퍼포레이션 사이즈가 훨씬 작기 때문에 대부분 실링도 잘 됩니다. 하지만 라지 퍼포레이션이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라지 퍼포레이션은 처음부터 라지 퍼포레이션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부적절하게 매니지가 된 스몰 퍼포레이션이 결국 라지 퍼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멤브레인의 천공이,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천공이 발생했을 때 그 첫 번째 원칙은 천공의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천공되지 않은 부위를 성공적으로 거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게 바로 아이솔레이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라지 퍼포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리저버블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리페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스몰 퍼포레이션이 발생했을 때의 천공 방법과 약간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라지 퍼포레이션이라는 건 천공의 사이즈가 5mm 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으로 실링을 하고 나서 고리식을 하는 동안 이 멤브레인에 어떤 동요도가 생기거나 멤브레인이 원래의 포지션으로부터 움직이게 된다면 멤브레인과 천공 부위 사이가 다시 벌어지게 되면서 그를 통해서 고리식재가 사이너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이 멤브레인의 스테빌리티가 중요하게 되겠죠. 질문 온 거 있으면 바로 답을 해도 될까요? 예,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콜라겐 이식제를 사이너스에 넣을 때 조작성을 위해서 수화를 안 시키고 넣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콜라겐 함유 이식제라고 한다는 건 콜라겐이 섞여있는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콜라겐이 섞여있는 그래프트 머테리얼 같은 경우에는 수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런 어떤 몰더빌리티나 그 말리어빌리티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수화를 하시고 넣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콜라겐 그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사이너스 퍼포레이션을 실링을 하고자 할 때는 저는 수화를 하지 않고 넣어서 그 주변으로 나는 블리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수화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멤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리지디티를 더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라지 퍼포레이션에서는 중요한 건 콜라겐 멤브레인, 사용했던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부위를 실링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멤브레인의 어떤 리지디티 뿐만 아니라 스테빌리티가 중요하게 됩니다. 즉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쓰게 되는데요. 오늘 그 테크닉들을 소개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에 스몰 퍼포레이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천공을 리페어할 때의 첫 번째 원칙은 천공 부위를 완벽하게 노출시켜야 됩니다. 즉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즉 이렇게 천공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 부위를 실링해주기 위해서 나머지 부위에 대한 디태치를 덜한 상태에서 저 부위만을 실링해주기 위해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넣게 되면 고리식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적어지게 되고요. 그 천공이 정확하게 멤브레인에 의해서 실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솔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퍼포레이션 되지 않은 사운드한 멤브레인을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라테럴 윈도우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천공되지 않은 사운드한 사이너스 멤브레인부터 디태치를 해줘야지만 저 천공 부위가 아이솔레이션이 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도 제가 라테럴 윈도우를 너무 디스탈 쪽에 형성을 하다 보니 앞쪽에
안테리어 쪽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디테치를 하면서 천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라테랄 윈도우는 사이너스의 안테리어 보더에 가깝게 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라테랄 윈도우를 잘 형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띄워내고요. 자, 굉장히 얇은 멤브레인입니다. 그레이시한 블루 컬러를 보이게 된 굉장히 얇은 멤브레인이고요. 멤브레인 세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먼저 라테랄 윈도우의 마진 부위에서부터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박리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디스탈 쪽부터 멤브레인을 디태치를 해줍니다. 디스탈 쪽은 디태치 잘 됐고요. 보시면 저쪽에 발치창, 몰라의 발치창이 아직 다 힐링이 안 된 상태로, 즉 사이누스 내부로 프루트루전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에서 뒤쪽으로는 기구 조작이 쉽습니다. 걸리는 게 없고 시야가 좋거든요. 그런데 포스테리어에서 안테리어 쪽으로 기구 조작을 할 때는 저 마우스 코너가 항상 걸립니다. 시야도 안 좋고요. 포스테리어 쪽 디태치하고 그 다음에 플로어 쪽,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안테리어로 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테리어로 갈 때 항상 저 기구가 걸립니다. 그래서 찢어졌어요. 자, 보시면 저 안쪽에 있는 어떤 사이너스 플로어의 어떤 이레귤라리티,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찢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안테리어 쪽이 항상 저렇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라테랄 윈도우를 확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상태에서 천공이 되지 않은 멤브레인을 찾기가 안테리어 쪽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코 쪽으로 이제 셀라인이 드레인 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석션을 가깝게 대주고요. 빠른 시간에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띄워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앞쪽으로, 라테랄 윈도우를 너무 뒤쪽으로 따게 되면 저렇게 앞쪽에 디태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쪽 부위에서는 다이렉트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밀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천공되지 않은 사이너스 멤브레인 부위부터 다시 디태치를 시작을 해주게 된다면 이게 바로 아이솔레이션이 되는 거죠. 즉 천공이 된 부위의 사이즈와 모든 마진 부위들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다시 멤브레인들이 이렇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거상되면서 천공의 사이즈는 작아집니다. 천공에 대한 처치를 잘 하시게 되면 저렇게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저 모든 퍼포레이션 된 부위가 보이게 되겠고요. 사이즈가 명확히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의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실링을 해줄지를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이솔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보이게 되겠죠. 자,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이렇게 천공이 발생을 했는데요. 다시 이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 더 확장을 멤브레인을 거상을 하려다 보면은 더 찢어집니다. 결국 더 큰 천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테리어 쪽으로 다시 확장을 해서 찢어지지 않은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거상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게 아이솔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쪽에 굉장히 작은 천공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앞쪽으로 더 윈도우를 확장을 하고 봤더니 실제적으로는 더 컸습니다. 그리고 디스탈 쪽에도 조금 천공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또 디스탈 쪽으로 확장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거상을 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모든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퍼포레이션 된 부위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고요. 그 사이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링을 해줄지를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라지 퍼포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테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트 하는 과정 중에서 멤브레인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고리식재가 사이누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큰 합병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따라서 멤브레인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런 텐팅 테크닉이라는 걸 씁니다. 사이누스 라테랄 윈도우의 메조디스탈 어떤 거리만큼 거기에 딱 콜라겐 멤브레인에 끼울 수 있게 멤브레인의 옆쪽 부위에 프록시말 쪽에 나치를 만들어주게 되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라테랄 윈도우에 이렇게 끼워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테랄 윈도우의 근원심 길이를 먼저 측정을 하시고요. 콜라겐 멤브레인의 그런 측벽 부위에, 프록시말 마진 부위에 노치를 만들어서 끼워 넣어주게 됩니다. 긴 쪽 부위는 안쪽을 천공 부위를 실링해주기 위해서 쓰고요. 나머지 부위는 고리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그 사이너스 안으로 딸려 들어가면서 혹시 천공 부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를 고정해주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천공이 됐고 아이솔레이션을 한 다음에는요, 이렇게 라테랄 윈도우의 근원심 길이에 맞춰서 너치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끼워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딱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럼 고리식을 할 때도 움직이지가 않겠죠. 그런 다음에 저 나머지 부위들은 라테랄 윈도우를 덮어주는 목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로마린더 파우치 테크닉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쓰는 테크닉은 아닙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천공 부위가 굉장히 큰 경우, 또 하나는 라테랄 윈도우의 근원심 길이가 콜라겐 멤브레인의 길이보다 더 긴 경우에는 이 텐팅 테크닉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천공 부위가 저 팔라탈 쪽 메디알 월까지 확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얘를 콜라겐 멤브레인을 넣었을 때 저 안쪽에서 고리식을 하는 과정 중에서 멤브레인과 어떤 천공 부위 사이가 다시 벌어지게 되면서 그래프티 머티리얼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경우에 크로스 스테빌라이제이션, 즉 근원심 방향으로 하나, 그리고 버커링걸 방향으로 하나를 해서 저쪽 부위를, 천공 부위를 이중으로 실링해주는 방법을 씁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오른쪽에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요. 보시면 저렇게 셉타가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통상적의 방법으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해주고요. septum의 베이스가 얇았기 때문에 큰 윈도우를 하나 형성을 해줬고요. 그래서 septum을 찾은 다음에 앞쪽과 뒤쪽을 박리를 해주는데 septum의 그 탑 부위가 굉장히 샤프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septum을 이렇게 프랙처 시키게 되겠고요. 하고 봤더니 천공의 그런 마진 부위가 팔라탈 쪽까지 굉장히 길게 익스텐전이 되어 있어서 한 장의 멤브레인만으로 좀 쓰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트 하는 과정 중에서 고리식재의 그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먼저 근원심 방향으로 멤브레인을 길게 한 장 대주고요. 리지드한 멤브레인을. 그런 다음에 혹시 또 고리식하는 과정 중에서 저게 틈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메디알 월, 즉 사이누스 안쪽에 저 팔라탈 쪽에 있는 메디알 월을 커버를 하면서 협설 방향으로 리지드한 콜라겐 멤브레인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실링을 해주기로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고리식을 시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라테랄 윈도우 리포징을 시키고 임플란트 식립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수루 CT 그리고 5개월째 2차 수술을 했고요. 6개월째 최종 보철물 들어간 상태인데 최종 보철물 들어가고 나서 상악동 내부에 고라 잘 되어 있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공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실링을 해준다면 큰 합병증은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이 천공이 보인다면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천공된 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건지요? 아주 작은 천공은 굳이 막지 않아도 자연 힐링 된다는데 결국은 천공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 필수적으로 확장이 필요한 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공이 보인다면 무조건 확장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천공이 된 부위가 라테랄 윈도우의 안테리어 마진이나 포스테리어 마진 쪽에 가까워서 그쪽으로 사운드한 멤브레인을 디태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확장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라테랄 윈도우의 슈페리어 마진 쪽에 가깝게 있다고 그런다면 포스테리어나 안테리어 그리고 아래쪽 인페리어 쪽을 디태치를 하면서 그쪽 부위가 어떻게 사이즈가 줄어드는지를 보시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굳이 확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퍼포레이션 되는 부위가 안테리어 쪽이 많기 때문에 확장을 대부분 하는 것이 제가 경험했을 때는 유리했고요. 또한 저 안쪽으로 깊게 확장되는 것들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아이솔레이션이 필수입니다. 라테랄 어프로치를 할 때 막을 박리할 때 내측에서 출혈이 많이 되는 편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출혈로 인해서 박리한 막의 천공 유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박리 이후에 내부 출혈을 어떻게 지혈하는지 확인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내부에서 출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레이터 팔라타인 아테리의 어떤 분지들이 사이누스의 메디알 월을 통해서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그 안쪽으로 분지를 하기 때문에 그쪽 부위가
좀 블리딩이 많이 나는데요. 일단 그런 경우에는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 블럭을 다시 해주게 되겠고요. 그래도 좀 블리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혈관수축제가 포함된 보스민거즈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일단 멤브레인 디태치를 하고요. 천공 부위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쪽에 보스민거즈를 패킹을 해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 있다가 빼시게 되면 명확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꺼즈 패킹 해놓고 한 1, 2분 정도 기다렸다 빼시게 되면 명확히 보이는데, 그냥 꺼즈를 무턱대고 패킹을 하시면은 멤브레인 찢어질 수 있으니까요. 디태치를 어느 정도 다 해놓고 그 밑에 공간에다 패킹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12개월째까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힐링되고 있는 양상, 그리고 12개월 팔로업 CT가 되겠습니다. 천공된 부위에 어떤 골재생도 잘 양호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텐팅 테크닉을 쓸 수 없을 만큼 라테랄 윈도우의 근원심 길이가 굉장히 크고요. 천공이 굉장히 커서 크로스 스테빌라이제이션, 즉 근원심 방향, 협설 방향으로 두 장의 멤브레인을 십자가 형태로 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제일 어려운 게 그거죠. 이 천공이 메디알 월 쪽 저 안쪽까지 확장이 됐었을 때 저기까지 어떻게 실링을 해줄까? 한 장의 멤브레인을 대충 거기서 기역자로 구겨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고리식재를 넣으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돼서 이때 쓰는 방법이 핀을 이용해서, 본텍을 이용해서 메디알 월에 박아주는 겁니다. 고정해주는 거죠. 즉 콜라겐 멤브레인을 90도로 꺾은 다음에요, 저쪽 부위에다가 메디알 월에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메디알 쪽에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채울 때도 저쪽 부위를 통해서 고리식자가 유출되지 않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윈도우의 사이즈가 충분히 커야 하고요. 그리고 라테랄 월에서부터 메디얼 월까지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떨어지게 되면, 즉 드라이버에서 본텍이 떨어지게 되면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혹시 몰라 사이누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시야가 좋고 접근성이 좋을 때만 쓰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인데 20번 때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윈도우를 제가 너무 디스탈의 쪽에 땄습니다. 소구치가 발치하고 나서, 즉 이미디어트 할 때는 사이누스 플로어가 소구치로부터는 굉장히 높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노라마를 잘 보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찢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솔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디알 쪽으로, 안테리어 쪽으로 안테리어 윈도우를 확장을 해주고 아이솔레이션을 했더니, 이쪽에 팔라탈 월까지 너무 연장이 많이 돼 있어서 크로스 스테빌라이제이션, 즉 두 장의 멤브레인을 쓰는 것보다도 한 장을 저 팔라탈 월에 고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테랄 월에서부터 메디알 월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본텍을 이용해서 꽁 박아주고요. 그러고 나서 내부에 그래프트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저쪽 부위를 덮어주게 됐죠. 이렇게 하는 방식들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쓰게 됩니다. 딜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셉툼이 너무 복잡해서 한 장의 멤브레인으로 아예 커버를 하지 못할 만큼 라테랄 사이누스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 크다면 당연히 딜레이를 하는 게 맞고요. 딜레이를 하게 되면 대부분 카나바즈 등은 6주에서 8주 정도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천공의 사이즈가 좀 크면 저는 8주에서 12주 정도 기다립니다. 안에 인펙션이 있어서 퍼스가 디스차지 되면 당연히 그렇고요. 자, 사이누스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 됐을 때 특별하게 메디케이션을 추가하지는 않고요. 메디케이션을 조금 더 길게 합니다. 그냥 통상적인 라테랄 윈도우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1주 정도를 메디케이션을 해주는데 2주 정도, 오그멘틴 375mg을 한 2주 정도 처방을 해주고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테랄 윈도우의 디자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테리어 보더에 가능한 가깝게 형성하는 게 좋고요. 라테랄 월이 두껍다고 한다면 좀 더 크게 형성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적절한 사이즈로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위쪽에 있으면 아래쪽을 박리할 때 기구가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찢어지게 되겠고요. 너무 디스탈 쪽에 있으면 안테리어 쪽이 찢어지게 됩니다. 항상 원장님들께서 쓰시는 사이누스 큐렛의 그런 길이, 워킹핸드의 길이를 반드시 보시고 그게 충분히 잔존, 사이누스 내부의 골벽에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길이를 확보해 준 상태에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파노라마상에서 보시면 소구치 부위에는 굉장히 루트 에이펙스까지 사이누스 플로어가 내려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다 보면 4번, 5번은 발치하고 6번, 7번은 힐드 사이트니까 이쪽에만 붙여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는 경우가 저 역시도 많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띄워내고 방리를 하려고 봤더니 사이누스 큐렛이
안테리어 보더 쪽으로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파노라마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너무 디스탈 쪽에 열었구나 라고 확장 생각을 하시고 안테리어 쪽으로 라테럴 윈도우를 다시 열어서 보시면 디태치 되지 않은 이렇게 안테리어 쪽에 붙어있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 거상을 진행을 했다면 여기서 찢어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을 할 때 제일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건 안테리어 보더에 가깝게 열기 위해서는 안테리어 버티칼 인시전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6번, 7번에 당연히 임플란트를 식립하니까 안테리어 버티칼 인시전을 5번에 디스탈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안테리어 보더는 내가 절개선을 준 것보다 훨씬 더 앞쪽으로 연장되어 있는데 안테리어 보더에 맞춰서 그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개선에 가깝게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을 해야 되고요. 절개선 직하방에 그 라테럴 윈도우와 고리식재가 있으면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성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 결국 여지없이 안테리어 쪽이 찢어집니다. 저 역시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이 좋게 앞쪽까지 기구를 넣어서 박리를 한 다음에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고 이런 텐팅 테크닉을 썼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절개선 직하방에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시켜주는 게 술자의 입장에서는 수루의 어떤 운두의 디센스로 인한 감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안테리어 버티칼 인시전을 줄 때 그 위치들 사이누스의 안테리어 보더보다는 무조건 5에서 10mm 정도는 앞쪽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퍼포레이션 자체는 리스크 팩터는 아닙니다. 적절하게만 잘 처치를 하시면 리스크 팩터는 아닌 것들을 아까 제 케이스를 통해서도 보여드렸고요. 단 고리식을 패킹하는 동안 고리식재가 사이너스 캐비티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확한 실링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 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혹 가다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레지듀얼 알베올라 리치의 프랙처인데요. 우리가 잔종골의 높이가 굉장히 적은 경우, 레지듀얼 보나이트가 굉장히 적은 경우, 또 하나는 거기에 알베올라 리치의 위드스가 적은 경우, 골폭이 좁은 경우죠. 거기다 골질이 좋은 경우가 만나게 된다면 대부분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상악에서 언더드릴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더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하다 보면 여기가 너무 확장이 되는데 본의 덴시티가 너무 좋으면 레질리언스가 없기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버컬월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고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당연히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냥 빼시고 추가적인 고리식하고 나중에 딜레이드 어프로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두신다고 하면 저 임플란트에 고정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이크로 모션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골 유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 임플란트의 동요도로 인해서 이식된 사이너스 내부의 고리식재 자체의 골화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런 부위를 만나는 게 프리몰라 에어리어고요. 또 하나 프리몰라가 아니더라도 몰라에서도 오랜 기간 덴처를 썼던 환자들, 오랜 기간 무치약 상태로 있어서 골폭이 굉장히 좁은 환자들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언더드릴링을 너무 작게 언더드릴링을 할 필요 없이요. 적절하게 노멀 사이즈의 오스테오토미를 하고 임플란트 고정력이 좀 안 좋더라도 어차피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5, 6개월은 기다릴 거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다면 오스테오톰을 이용해서 이제 리치 익스펜전 오스테오토미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오스테오톰을 쓰긴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수술 중에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처치를 했는지를 보시면 조금 더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제 수술 동영상 환자를 보여드릴 텐데요. 70대 여자 환자입니다. 75세의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상악에 RPD를 오래 기간 쓰셨는데 하악에 잔존 치아들이 이제 하악에 잔존 치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RPD가 불편하셔서 거의 쓰지 않고 고정성 보철물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의뢰가 되셨던 분이고요. 하악에 36번은 발치하고 이미디어트로 식립을 하기로 했고 상악에는 원래 3456, 3456 해서 총 8개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왜 그랬는지 아실 거고요. 자, 잔존골의 높이가 한 1에서 2mm, 2에서 3mm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고민되시는 게 이거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고 이미디어트로 임플란트를 시뮬타니어스로 심을까? 아니면 그래프트만 하고 나중에 할까? 딜레이드를 할까? 고민이 되는데 아직도 정확한 컨센서스는 없는 것 같지만 최근에는 잔존골의 양이 적더라도
그 시뮬타니어스로 임플란트 식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라테랄을 하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크리스탈본이 적게 남은 경우일 텐데 수술 중에 상악동막 천공되고 술전 예상보다 막을 좀 더 많이 올리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 직경이나 길이의 변화를 조금 주시나요? 라고 묻자봤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상악동막이 천공되고 나면은 헤비 그래프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내가 스테빌리티 그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천공된 부위를 실링하기 위해 사용했던 멤브레인의 스테빌리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프트를 너무 헤비하게 하다 보면 그를 통해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헤비 그래프팅을 하지 않고 대부분 요즘은 상악 구치부에서 10mm 아니면 8.5mm 임플란트들도 많이 식립하기 때문에 천공이 됐다고 좀 더 많이 올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직경이나 길이도 변화를 주진 않고요. 직경은 제가 좋아하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직경으로 가게 되고요. 길이는 또 동일한 직경을 식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1996년에 열렸던 사이너스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라테럴 어프로치를 함에 있어서 잔존골이 3mm보다 적으면 딜레이드 어프로치를 하라고, 즉 그래프트를 하고 나중에 식립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리서치들이 있었죠. 잔존골이 3mm보다 적으면 훨씬 더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떨어진다, 동시 식립을 했을 때.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잔존골의 하이트와 임플란트 페일리어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잔존골의 높이보다 더 중요한 게 식립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이 중요하다. 즉 테이퍼 바디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함으로 인해서 초기 고정력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으면 잔존골의 양이 적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인 골유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어 임플란트의 특징이 테이퍼 바디거든요. 에이펙스 쪽은 좀 더 샤프하고, 또한 위쪽에는 테이퍼도 위쪽까지 균일한 테이퍼를 가지고, 위쪽 부위에는 또 균일한 테이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고정력을 얻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스레드의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에이펙스의 커팅 블레이드도 헬릭스 쉐입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깊이 조절도 굉장히 용이한 임플란트 시스템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잔존골이 적은 케이스에서 임플란트 동시 식립을, 즉 라테럴 어프로치와 같게 동시 식립을 했고요. 술전상 컨디션이에요. 보시면 안테리어 딥바이트가 보이기는 하지만 구치부의 보철물을 위한 스페이스는 충분합니다. 굳이 바이트를 거상하거나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교환면 사진이고요. 3번 부위에서는 약간 호리존탈하게 리치 디피션시가 있어서 동시에 GBR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오랜 기간 덴처를 썼던 환자입니다. 골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겁니다. 즉 소프트 티슈상으로 보이고 예측하는 골폭보다 실제 플랩을 열었을 때의 골폭은 더 적을 것이고요. CT상으로 봤어도 그랬고요. 자,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관전하실 포인트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다 양쪽 다 천공이 됐거든요. 천공을 어떻게 리페어했는지, 그리고 왼쪽 부위에서는 6번 부위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버클 플레이트가 프랙처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천공 부위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 천공이 컸었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 이용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플란트 동시에 다 식립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술전 프리뷰에서 설명드릴 것처럼 실제 플랩을 열어봤더니 골폭이 되게 좁죠. 라테랄 윈도우는 안테리어 보더에 가깝게 형성을 했어요. 최대한 천공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어떤 기질적인 그런 얇음, 그리고 사이너스 플로어의 어떤 불규칙함들로 인해서 찢어졌습니다. 멤브레인 자체도 굉장히 얇죠. 블루이시한 그레이 컬러를 보인다는 게 굉장히 얇은 멤브레인이라는 뜻이고요. 딱 넣자마자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정말 얇은 사람들 이렇게 넣자마자 대자마자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아이솔레이션 하기 위해서 라테럴 윈도우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론저를 이용해서 조금 띄어내기도 하고요. 저긴 다 충분히 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띄어내셔야지, 그냥 띄어내게 되면 저기서 또 찢어집니다. 앞쪽과 뒤쪽이 다 찢어졌습니다. 즉 디스탈 쪽에 어떤 사이너스 플로어의 형태가 균일하지 못하고 라테럴 윈도우를 생각보다 너무 작게 열었기 때문에, 즉 사이누스의 안테리어 보더와 포스테리어 보더 쪽으로 다이렉트로 기구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에 다이렉트한 힘이 전달됐고요. 그로 인해서 찢어진 걸로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테랄 윈도우 확장을 했고요. 이제 코어 임플란트의 서지컬 키트가 장점 중에 하나가 저런 이니셜 드릴이 사이드 커팅 기능이 다 부여가 되어 있고요. 스타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긴 길이의 그런 이니셜 드릴을 쓰지 않고 짧은 길이의 이니셜 드릴도 사이드 커팅 드릴이 부여되어 있고요. 이렇게 리치가 굉장히 좁을 때 드릴링 하는 과정 중에서 위치를 변화시키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3번, 4번, 5번, 6번에 지금 드릴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골폭 되게 좁죠. 이니셜 드릴을 이용해서 사이드 커팅 기능을 이용해서 3번과 4번 드릴링 사이트가 너무 가까워서 4번을 조금 더 디스탈로 보내주고 다시 드릴링을 해줍니다. 자, 이제 파이널 드릴이고요. 자, 보시면 앞쪽도 찢어지고 디스탈 쪽도 찢어졌어요. 지금 사용하는 건 그 코어스 멤브레인이거든요. 아까 질문 주신 원장님처럼 저는 수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렇게 넣는 것이 저 멤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리지디티를 극대화하고요. 또 고리식재를 넣을 때 어차피 수화를 할 거기 때문에 또한 그 사이너스 멤브레인에서 나는 블리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수화가 되는 걸 좋아합니다. 시리즈 타입의 고리식재를 이렇게 넣어서 해주고요. 헤비 그래프팅은 하지 않고 고리식재를 패킹할 때는 항상 저렇게 임플란트가 식립된 아래 방향 쪽, 크레스탈 쪽 방향으로 저렇게 패킹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띄워냈던 라테랄 윈도우 다시 위치시켜주고요. 그리고 코어 임플란트를 3번, 4번, 5번, 6번에 계획대로 식립을 합니다. 고정력 굉장히 좋습니다. (4번) 부위 임플란트고요. 그때도 되게 조심스러웠던 게 여기 크랙 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기 고정력이 깨지지 않으면서 크랙 라인이 더 확장되면서 떨어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 4번, 5번 부위, 특히 4번 부위는 잔존골 높이가 괜찮은데 5번 부위에서 잔존골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크랙 라인이 더 확장됐다거나 초기 고정력이 상실되거나 그랬다면 당연히 임플란트 식립하지 않았겠죠. 보시는 것처럼 초기 고정력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커버 스크류 체결을 했고요. 왜냐하면 치유 기간 동안 임시로 덴처를 다시 쓰기로 써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라테랄 윈도우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버컬 쪽에 있는 골폭을 좀 더 두껍게 남기기 위해서 약간 팔라탈로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팔라탈로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컬 쪽의 월은 충분하지만 팔라탈 쪽에 남아있는 잔존골의 양이 적어서요. 다시 그 코어스 멤브레인과 동종골을 이용해서 팔라탈 쪽 지비아를 해줬습니다. 코어스 멤브레인은 돼지의 복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막은 인체의 돼지의 장기들을 감싸고 있는 막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 콜라겐 파이버들이 다 배열되어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텐자일 스트렝스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 때 크로스 링킹을 시키지 않고 내추럴 콜라겐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조금 수화가 되면 부피가 좀 부푸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연조직에 있어서는 치유에 있어서는 크게 단점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5번과 6번 부위에 팔라탈 쪽에 지비아를 해주고요. 네, 컨티뉴어스 수처를 통해서 플랩을 클로저를 해줍니다. 자, 오른쪽은 그래도 천공이 안테리어 쪽과 포스테리어 쪽에 두 개가 다 생겼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아이솔레이션도 잘 됐고 앞쪽과 뒤쪽 다 윈도우를 확장을 해서 사운드한 멤브레인을 찾아줘서 앞쪽 잘 적용이 됐는데 왼쪽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왼쪽은 좀 치료 계획의 변화도 생겼고요. 왼쪽은 3번 부위도 또 굉장히 또 본이 얇았고요. 그래서 3, 4, 5, 6을 식립하기로 했었는데 또한 왼쪽 부위에서 버컬 플레이트가 프랙처 됐습니다. 그걸 보시면
자, 보면 리치가 굉장히 좁죠. 특히 3번 부위도 굉장히 좁고, 그래서 오른쪽이 천공이 돼서 윈도우를 좀 적절히 크게 열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충분히 지금 크게 열었습니다. 왼쪽보다 오히려 오른쪽보다 왼쪽에서 훨씬 더 크게 열었는데 그래도 찢어지더라고요. 사이너스 플로어의 형태도 좀 이레귤라리티가 좀 심했고요. 멤브레인의 어떤 레질리언스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디태치를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딱 저쪽 플로어에 가깝게 열었는데도 딱 되자마자 저렇게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천공이 됐을 땐 그 부위를 계속 건드리지 않고 천공으로부터 먼 부위, 안테리어 쪽부터 했는데 이때는 천공의 사이즈가 천공의 그 사이즈는 컸지만 개수는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잘 아이솔레이션해서 막아야 되는데 천공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의 멤브레인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텐팅 테크닉을 쓰기에는 그런 라테랄 윈도우의 근원심 길이 자체가 좀 너무 길었거든요. 자, 일단은 드릴링은 먼저 하고요. 천공에 대한 리페어는 드릴링을 하고 난 다음에 고리식을 하기 직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3, 4, 5, 6에 드릴링을 했고요. 골폭이 굉장히 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이드 커팅 기능이 부여된 드릴을 이용해서 조금 더 위치를 바꿔주고요. 자, 먼저 크로스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근원심 방향으로 멤브레인을 실링을 해주고요. 저게 실링이 되면은 정확히 실링이 되면 이렇게 환자가 숨 쉴 때 다시 움직입니다. 그걸 가지고도 확인을 해주는데요. 자, 이건 크로스 스테빌라이제이션 방식을 썼죠. 하나는 근원심 방향, 하나는 협설 방향으로 해서 또한 젤가 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본택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저렇게. 즉 위쪽에 사용했었던 콜라겐 멤브레인이 칠링을 해주는 동안 혹시라도 모르는 어떤 그 유출 콜라겐 멤브레인이 움직이면서 천공된 부위가 다시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리지드한 콜라겐 멤브레인을 근원 협설 방향으로 다시 넣어줬고요. 얘가 또 움직이지 않도록 바깥쪽에 저렇게 본택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동종고리 식재 해주고요. 그 다음에 라테랄 윈도우 다시 위치시켜주고, 어쨌든 천공의 사이즈는 컸지만 아이솔레이션은 잘 됐고요. 리페어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3번 부위에 코어원 임플란트, 그리고 자 보시면 4번 부위를 식립하기 전에 5번 부위를 먼저 식립하고 있는데요. 자, 5번 부위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 6번입니다. 6번을 식립하는데 이때 이제 뚝 떨어져 나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가 제일 걱정이, 이 떨어져 나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욕심내서 식립하시려고 하다 보시면 저게 떨어져 나가면서 5번의 스테빌리티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제가 쓰는 방법은, 그러면 5번 부위를 딜레이드로 식립할 수도 있겠지만 7번 부위에 잔종골 양이 적절하고 골폭이 괜찮다면 7번에 식립합니다. 그래서 젤을 빼지 않고요. 먼저 7번에 다시 드릴링을 형성을 해서, 물론 고리식을 해놨기 때문에 저속으로 조심스럽게 드릴링을 해서 고리식재가 흩날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7번에 먼저를 식립해 놓고 그런 다음에 6번에 식립된 임플란트를 빼고 추가적인 고리식만을 해줍니다. 그래서 3, 4, 5, 6으로 계획을 했던 것을 3, 4, 5, 7로 계획을 바꾸게 되는 거죠. 물론 저도 6번 부위를 판틱 처리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또 딜레이드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또 하나 치료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저 6번 부위에 버컬 플레이트가 프랙처 되면서 5번 부위의 초기 고정력이 상실되지 않을까라는 걸 걱정을 했는데, 커버 스크류 체결을 할 때 봤더니 그러진 않았어요. 4번 부위 임플란트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패스를 수정을 하고요. 우리가 수정된 패스를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할 때 임플란트의 제일 중요한 게 에이펙스에 있는 커팅 블레이드의 디자인인데, 저 커팅 블레이드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고 헬리컬 타입으로 위쪽까지 열려있는 커팅 블레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패스 코렉션 능력이 좋습니다. 이제 저쪽에 추가적으로 고리식을 해주게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프랙처가 된 부위에는
치유 기간 동안 흡수가 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그 흡수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쪽 부위를 반드시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덮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3번 부위, 23번 부위에는 남아있는 버컬롤이 굉장히 얇았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버컬롤 부위에 어떤 골 증강술, 버컬롤의 오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GBR도 하고를 목적으로 코어스 멤브레인 30 곱하기 40mm짜리 제일 큰 걸 이용해서 본텍을 이용해서 에이펙스를 고정해줍니다. 그래야지만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에이펙스 쪽으로 유출되는 거를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저렇게 에이펙스 쪽에 멤브레인을 고정을 해놓고 나면 고리식재를 상방 부위, 즉 픽스처의 탑 부위 쪽으로 안정화시켜 줄 수가 있고 가더 컨테인먼트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얇게 남아있는 버커럴 오그멘테이션을 해주고요. 보시면 텐저의 스트렝스 굉장히 좋고요. 릴리징 인시전,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 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랑 CT상으로 봤었을 때 사이너스 플로어가 슬라이스 된 단면에서는 정확하게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땐 쉬울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천공이 크게 생기고 그로 인해서 또 리페어가 쉽지가 않았고 또 하나는 또 식립하다 보니 오랜 기간 덴차를 썼던 환자여서 골폭이 충분하지가 못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다가 또 버컬 플레이트가 프랙처 됐을 때 어떻게 한번 극복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 케이스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심플하고 재밌을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고요. 양쪽 다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천공돼서 리페어를 했고 버컬 플레이트가 프랙처가 됐을 때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다시 그 프랙처된 부위에 추가적인 리잡션을 좀 더 줄여주고자 했고요. 수천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 수루에 어떻게 보철까지 끝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철에 대한 진행은 나기원 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수루 파노라마를 보겠습니다. 수루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보시면 여기 사용했었던 본텍들 보이는 것 잘 계실 거고 오른쪽은 계획한 대로 3, 4, 5, 6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왼쪽에는 3, 4, 5, 6을 계획했지만 6번 부위의 버컬 플레이트 프랙처로 인해서 3, 4, 5, 7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20주 됐을 때 수루 약 5개월 정도 지나서 2차 수술했고요. 모든 임플란트 다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 5개월째 하고 그리고 연조직 힐링 될 때까지 1, 2주 기다렸다가 임프레션 테이킹을 해서 이렇게 최종 보철물을 임시 보철물을 먼저 썼는데요. 그때 보철 진행은 나기원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바이트를 좀 거상을 하셨습니다. 아까 술전에서는 딥바이트가 굉장히 심하게 보였던 걸 보시는데 바이트를 좀 거상을 하셨고요. 바이트 거상을 하시면서 임시보철물, 그런 이유들로 임시보철물을 쓰면서 환자의 어떤 그런 교합의 적응, 그리고 TMJ의 프로블럼들을 좀 체크를 하셨고요. 꽤 오랜 기간을 좀 사용을 하셨습니다. 측면이 있고, 그래서 캐드캠 어바트먼트 상에서 PMMA 브릿지를 만들어서 좀 사용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30주 정도가, 수로 30주 정도가 됐을 때 상악과 하악의 모두 다 최종 보철물 이용해서 딜리버리 해서 마무리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립된 임플란트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모두 다 성공적으로 잘 일어났다는 걸 통해선 코어원 임플란트의 표면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그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이 됐을 때 적절하게 천공에 대한 처치만 한다면 그 식립된 임플란트 그리고 사이너스의 본그래프트가 된 그 골재생의 예우는 크게 불량하지 않다. 요렇게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테랄 그 어프로치 이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다가 버컬 플레이트가 프랙처가 돼서 고정력이 없다면 당연히 빼야 될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딜레이드로 가실 건지 아니면 사이트를 변화시켜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건지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좀 플랩은 좀 그 전후방으로도 크게 열어 놓는 것이 그런 선택지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 끝나시고 다들 힘든 시간에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짧게 남은 시간 동안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2차 수술 시 본택은 제거 안 하시나요? 라고 했는데요. 본택은 어차피 그레이드 5의 티타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제거하지 않고요. 환자가 진지바가 너무 얇아서 그쪽을 통해서 눌렀을 때 좀 아파하시거나 아니면 좀 환자가 여기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러면 그때 그쪽 부위에 살짝 스텝인 시점만 줘서 제거를 하고요. 2차 수술 때 제거하지 않습니다. 2차 수술 때는 저는 주로 그냥 그 플랩리스 방식의 2차 수술을 좋아하고요. 상악동에 고리식을 쓰는 골은 저는 동종골 씁니다. 뭐 상악동에는 아무거나 넣기만 해도 된다는 그런 건 상악동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워낙 좋으니까 어떤 고리식제를 써도 본이 되는 거는 맞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식립된 임플란트 주변으로 환자의 네이티브 본으로 얼마나 많이 치환을 시켜줄 수 있는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리제너레이션이, 즉 환자의 뼈로 완전하게 리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동종골 이식제를 좋아합니다. 입자는 큰 것이 낫다는 건 우리가 바이오스와 같은 이종골 이식제를 썼을 때는 입자가 큰 것들을 쓰는 게 입자와 입자 사이에 그 스페이스를 좀 더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신생골이 생길 수 있는 좀 더 많은 스페이스를 준다는 입장에서는 고리식제가 큰 게 좀 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흡수가 돼서 치환이 되는 이종고리식제를 쓰기 때문에 입자가 큰 것들을 패킹하다 보면 아무래도 마진 부위가 더 샤프하거든요. 입자가 큰 것들이. 입자가 큰 라지 파티클이라고 한다면 입자의 사이즈가 1에서 2.0mm 정도 입도 분포로 보이는 걸 라지 파티클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것들 쓰게 되면 패킹하다가 멤브레인이 찢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고요. 콜라겐이 섞여 있는 거 좋죠. 근데 콜라겐이 섞여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종고리식제의 베이스는 합성골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동종골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